124의 전산세무 1급 실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은 27%죠. 아주 평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처리 문제죠. 거기에 1번 문제 보시면 받으러움에 대해서 매각 거래를 한 겁니다. 할인하고 현금 수취했다. 할인료는 9만 원이다. 이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이러한 문제는 전산회계 2급에서도 나옵니다. 따라서 대변에 받으러움하고 차변에 현금 491만 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임야의 형질 변경을 위한 토목공사, 이것은 토지 관련이죠. 따라서 불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대가 2,200만 원, 외상 미수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미지급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54번 불공, 공급가액 2천만 원에 세액 200만 원, 그리고 토지 2,2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매일 매출 전표죠. 화물트럭 취득가액 2천만 원, 단가 상각 누계액 1,200만 원, 즉 당부가액은 800만 원이에요. 이것을 700만 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처분 대금은 10월 1일에 수령한 200만 원, 이것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따라서 요 금액을 제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700만 원에서 당부가액 8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손실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훈계, 매출의 과세, 공과액은 700만 원이고 세액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금 취득가액이죠.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 1,200만 원. 그리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예금 하면서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자기 주식을 사갖고 소각했습니다. 지금 6,500원에 매입하여 이렇게 했죠. 5천주에. 결국 첫 번째는 자기 주식 개인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소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가면서 감자 차익, 잔액이 있죠. 이것부터 먼저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3,250만 원 제거하시면서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죠. 5천주 곱하기 5천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감자 차익을 먼저 제거하고 잔액은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5월 3일이죠. 받으러움에 대한 매각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대변의 어음은 110번, 그리고 거래처는 모아상사로 되어 있죠. 모아상사. 금액은 500만 원.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들어왔죠. 현금 491만 원. 첫 번째 문제 입력했어요. 문제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11월 1일. 자기 주식을 구입한 것부터 먼저 회계 처리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3,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했죠. 먼저 대변에 자기 주식 3,250만 원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차변에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여기서 5천주를 액면가액 5천원이죠. 따라서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감자 차익 먼저 제거하셔야겠죠.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자 차손 730만 원 하면 일반 전표 입력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2번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6월 15일
54번 불공이죠. 토지 관련. 공급가액은 2천만 원의 부가세 입력되고,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토지 관련이죠.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클릭하시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토지죠. 그리고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월 25일 먼저 매출의 과세, 그리고 화물 트럭 공급가액 700만 원에 부가세 70만 원, 거래처 입력하시고 전자생에서 체크하시고 분계용은 혼합하시면 되겠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량 방구 획득가액이 2천만 원이죠. 동시에 플러스 1번인 209번 감가상각 누계 1200만 원, 그리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하시고 일자는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보시면 4,8월에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확인되시죠?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금 금액은 2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77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선수금이고 보통예금 103번 570만 원. 차변이 빕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차업은 손실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습니다. 문제인은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그리고 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사망, 이것은 대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2기 때 사망하셨어요. 부도 발생일이 5월 5일이죠.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됐으므로 이것도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부도 발생일이 당기 9월 1일이죠. 2기 때 발생했어요. 이것은 내년도 1기 때 대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되겠죠. 이것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것도 대손 사유가 되는 거죠. 8월 20일 날 소멸시효 완성. 그러니까 3건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클릭하시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고서 10월부터 12월 당초 공급일 당기 01월 25일 확정일은 사망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당기 10월 10일, 그리고 금액은 55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이 50만 원 계산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가나, 안도 있네요. 그러니까 가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손 사유는 사망 실종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04월 05 확정일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거죠. 따라서 당기 11월 06일이 되는 겁니다. 금액은 1,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 되고 F2로 이용해서 가라. 그리고 5번 부도 6개월 경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2022년 08월 20일 날 공급했죠.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단기 08월 20일 금액은 2,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거래처는 아자, 주식회사 아자,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은 6번 이렇게 입력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2기분을 작성했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10월 3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금만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사항 보시면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도 영세율 세액에서 발급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적용 시 일반 무신고 결국 가산세율이 20%가 되는 겁니다. 미납일수는 3일로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경감공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전자신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과세표준 명세는 신고 구만 입력하라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기한 후 과세표준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액에서 과세 있죠? 입력하시면 되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매 확인서 이게 영세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영세율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입 자료 보시면 일반 매입하고 접대를 위한 매입이 있어요. 이것을 합친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매입이 있어요. 고정자산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신용카드 매입분 내역 보시면 일반 매입, 고정자산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시면 되고 다만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1500cc 이것은 불공이죠. 세공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내용 없으니까 이것은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신고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7월 1일서부터 9월 30일 2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첫 번째 보시면 전자세액서 발급분 과세 매출액 4억 원에 4천만 원.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란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4,500만 원에 450만 원. 구매 확인서 영세 세액에서 발급분 1억 2천만 원. 매입액에 보시면 일반 매입분에 접대를 위한 매입을 합산하시면 되는 거죠. 4,200만 원에 420만 원. 동시에 불공제 매입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있죠. 여기에 200만 원에 20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에 7,200만 원에 720만 원.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일반 매입분이죠. 일반 매입분에 2,600만 원에 260만 원. 납부세액이 3,0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 3,070만 원이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가산세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과세 세금 누락된 게 4억하고 4천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4,500에 450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율에 1억 2천이 있었죠. 그리고 매입에는 1억 3,800에 1,380만 원. 그러면 미달 신고 납부한 게 3,0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고서상에 보여줬죠. 요거에 대해서 신고불상률이라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무신고죠. 따라서 3,070만 원 곱하기 20% 그리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계산되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 1억 2천이시죠. 1억 2천에 0.5%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됩니다. 따라서 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일수가 3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분의 2.2 곱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가산세 계가 계산되죠.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산세 하단에 있죠.
먼저 입력할 게 무신고 일반 여기 있죠. 금액은 3,070만 원. 그리고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20%에 50%가 10%가 되겠네요.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3,070만 원. 여기에 당초 납부기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10월 27일이라고 그랬죠? 26년 10월 30일 미납일수 3일이 계산되네요. 그래서 22,262원.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은 1억 2천이죠. 여기에 0.5%인데 50% 감면이니까 60만 원에서 3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산세계가 나타나고 납부할세액이 계산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게 과표 명세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요 신고 구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4번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신고 연월일이 10월 26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7일로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부가세 신고서는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3은 결산 정리사항 입력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 잔액이 1억 원이다. 근데 장기 차입금의 만기는 내년도라고 돼 있어요.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결국 유동성 대차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대체 먼저 차변의 장기 차입금을 제거시키고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사채 액면가액 좋고 유효자율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자 비용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결국 액면 이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액면 이자율이 10%이고 시장 이자율이 12%로 되어 있죠. 따라서 할인 발행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행 시점에 발행가액을 줬네요. 그러면 유효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 곱하시면 유효이자, 이게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죠. 이게 보통 예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 예금, 그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배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문제죠. 그리고 설정 전 잔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동 결산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당기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현금 배당 있죠? 여기에 10%니까 이익진부임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일반 접표 입력 클릭하시고 수동 결산 12월 31일자 먼저 1번 차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우리은행이죠. 금액은 1억 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은행 이렇게 입력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됐어요. 2번 문제 먼저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을 입력하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죠. 이게 액면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92번이 되네요. 11240. 이러면 두 번째 문제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문제는 자동 결산이죠.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여기에 상단에 F8 배손상가격 있죠. 배손료는 1% 그리고 설정 전 충당금 잔액 20만 원 결국 30만 원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나머지 거는 다 제로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산 반영 하단에 보시면 내손상각 외상매출금액 30만원 입력되어 있는 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클릭하시고 당기 처분 예정일 내년도 3월 25일 그리고 정기는 당기 03월 27일 입력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천만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익준비금이 100만원이죠. 현금 배당액의 10%이가 그리고 현금 배당액 여기 계정과목란에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1,000만원 그리고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 500만원 그러면 배당금에 1,500만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상단에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셔야겠죠. 일반 전표에 33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결산 자료도 마무리됐습니다. 문제 4는 원천 징수 관련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는 총무부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거네요. 먼저 부양가족 탭을 입력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양가족 현황을 줬어요. 2026년 기준입니다. 본인은 총급액이 1억 2,900만 원이네요. 세대주가 아니고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총급액이 1억 2,900만 원이니까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초과죠. 따라서 부녀자 공제가 안 됩니다. 배우자 보시면 1년 근로수도 따라서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모친 보시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이죠.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따라서 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 보시면 연령은 13살입니다. 연령요건 충족하죠. 근데 음악, 콩쿨, 상금 1,000만 원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서 하단에 보시면 다수가 순위 경연하는 데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필요경비가 80%죠.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적 분리과세임으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차윤정도 13살 별 얘기가 없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자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차할인 7살이죠. 기본공제만 되는 겁니다. 자녀세 공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는 부로 작성한다. 모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줬어요.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죠. 보험료는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본인에 대해서 상해보험, 일반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친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차윤호, 일반 보장성 보험, 차윤정, 차할인 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 되는 거죠. 의료비는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 따집니다. 본인 미용 목적 안 되죠. 미용 목적은 안 되고 치료 목적만 되는 겁니다. 배우자 건강 증진 목적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윤호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 50만 원, 한도가 50만 원이죠. 일반 의료비가 되는 겁니다. 차할인 질병치료비 20만 원, 이것도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비도 연령요건, 소득요건 안 따집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차윤호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학원 수업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분은 초등학교에 7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차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수업료 안 되고 초등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차할인 세법상 공제 요건 충족하는 학원 수업료 취약전 아동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취약전 아동에 36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령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 요건만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5,200만 원, 그리고 학원 수업료하고 중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이연자 씨는 소득 요건 충족 안 되죠? 따라서 입력하면 안 됩니다. 차은호 신용카드 사용에 900만 원 한약 구입비,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용카드란에다가 9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기분영 씨 불러오시고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 저는 미리 입력해 놨어요. 주민등록번호.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연자 부지역 소득요건 충족 못하니까.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2번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가 공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차윤호 기본 소득 공제 20대 이하, 그리고 장애우 체크할 거 없고 자녀세액 공제 자동 체크됩니다. 차윤정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 하시면 자녀세액 공제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차할인 20세 이하 체크하시면 여기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가 체크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명세서는 작성 완료했고,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사원을 불러오셔야겠죠. 본인 불러왔습니다. 제일 먼저 할게 부양가족 명세서 중에서 모친 이연자 씨 있죠. 소득기준 초과 여부 반드시 너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부양가족 탭에서 본인 보장성 보험료가 있었죠. 일반 보장성 보험 클릭하시고 국세청 관수화 서비스 6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윤호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있었죠. 16만 원. 하윤정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12만 원. 하할인도 마찬가지로 12만 원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12만 원. 그리고 교육비에 차윤호 씨가 있었죠. 교육비의 금액은 70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초중고 2번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윤정 86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초중고 2번 선택하시고, 차할인 360만 원, 하단에 보시면 취약전 아동 1번 선택하시면 교육비까지, 그리고 신용카드 등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 금액은 5,200만 원. 그리고 차은호 씨 국세청 900만 원.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클릭하시고 먼저 차윤호 씨죠. 윤호 씨의 증민코드는 국세청 하시고 금액은 50만 원이네요. 안경 구입비에 5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차 할인 F를 이용해서 차 할인 하시고 증기코드,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이죠. 20만 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의료비까지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시고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해보십시오. 확인하시고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신용카드 6,100만원,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이 됐습니다. 의료비 70만원, 교육비 516만원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닫고 나오시면 연말정산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천징수 두 번째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마감하여 전자신고 수행을 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문제를 줬습니다.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관련 유의사항 줬죠. 납세자 자신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 8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하시고 귀속기간은 6월달이라고 되어 있죠. 지급기간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신고 하시고 사업소득란에 A25 매월 징수 여기 있죠. 인원은 3명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800만원, 소득세 24만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F8 마감, 상단에 마감 표시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신고 클릭하시고 자진신고 하면서 지급기간 06월달서부터 06월달 엔터 쳐보십시오. 그러면 마감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제작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입력한다고 그랬죠. 편한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홈택스 바로가기, 변환 대상 파일 선택, 열기 하신 상태에서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입력하고 차례대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전자신고 마무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는 법인 조정이죠. 그리고 회사는 주식회사 대화상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공사 수익금액, 이게 수익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 보시면 부산물 매각 대금이다. 이것도 수익금액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공사 수익 관련해 갖고 기계 설치하고 조립 기계 설치로 되어 있네요. 전년도서부터 공사가 진행됐어요. 두 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급금액 공사 예정 원가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 공사 원가하고 정기 공사 원가가 있어요. 이것을 합쳐야지 총 공사비 누적액이 됩니다. 따라서 진행률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합산해 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5억 8,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기말 수익 계산액 등을 입력할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제품 매출 누락이 있죠. 단기 제품 매출액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600만 원. 즉 제품 매출액은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매출원가는 송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장부상 제품 매출로 계산하지 않았다. 세부 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대화상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할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공사명은 기계 설치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하나가 되는 거죠. 도급 금액은 10억. 총 공사비 누적액은 정기하고 단기 공사 합친 거죠. 3억 6천.
그리고 총 공사 예정비는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진행률이 60%죠. 그래서 누적 입금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정기말 누적 수익 계상에 거기에 1억 5천이 있었죠. 당기 회사 수익 계상액은 4억 원입니다. 결국 5천만 원만큼 입금 산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립 기계 설치. 회사는 주식회사 둘이 보급 금액은 15억 원, 해당 사업연도 말 총 공사비 누적 계획은 5억 8,500, 총 공사 예정 원가는 9억 원, 진행률이 6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적 입금 산입액 자동 계산되죠. 정기말 수익 계상액은 3억 7,500, 그리고 당기 회사 수익 계상액은 5억 5천이죠. 따라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금액 조정 클릭하시고 제품 매출 누락이 있었죠? 제품 매출 누락 수익 금액은 1,000만 원, 대응 원가는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수익 금액 조정 계산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첫 번째 매출 클릭하시고 상단에 매출 조회를 통해서 제품 매출이 가장 크죠. 제품 매출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누락됐던 게 있었죠. 1,000만 원. 하단에 기타 수익금액 1,000만 원을 가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에 상품 매출이 있었죠. 매출 조회 상품 매출 5억 6,300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출의 매출조회 공사 수익금 확인하시면 가산 조정에 1억 원이 합산되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의 수익에 매출조회 자비 부산물 매각 대금이 있었죠? 확인하시고 1,5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조정 후 수익 금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등록 공사 미수금 가소 두 개가 있었죠? 나눠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하나 금액은 5천만 원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공사 미수금 가소 주식회사 둘이 5천만 원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누락 금액은 1,000만 원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거에 상대되는 매출원가는 송분산입이 되는 거죠. 누락 매출원가 가소 금액은 6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발생했습니다. 종료하시고 상단에 저장하시면 1번 문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법인조정 두 번째 문제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리고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정과 코드는 모두 800번대로 할 것 이렇게 됩니다. 한번 건건히 보도록 할게요. 트럭 자동차세는 송금상이죠. 근데 본사 토지 취득세 이것은 송금 불산입의 유보사항이죠.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이것도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본사 토지 재산세 이것은 다 송금사항입니다.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도 마찬가지로 송금사항이죠. 근데 부가세 납부지역 가산세 이것도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도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 사항이죠. 근데 산재보험의 연체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송금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 있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클릭하시고 상단에 불러오기에 오십시오. 엔터 치시면 문제 있는 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이 표시할 게 있었죠. 본사 토지 취득세 1번, 그리고 지방소득세 1번, 법인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지원가산세, 송금불산이에요. 폐수, 초과, 배출부담금, 송금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불산이 다 체크됐죠? 그리고 조정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건건별로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사 토지 취득세 금액 입력하고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금액 입력하고 기타 사회유출이죠. 부가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6번 기타 사회유출, 그리고 마지막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 6번 기타 사회유출 종료하시고 상단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문제네요. 가지급 대표이사는 법인세 보상 특수관계인입니다. 1월 1일 현재 기초금액이 1억 원이라는 얘기죠. 7월 1일 날 5천만 원 추가되어 10월 1일 날 2천만 원 회수됐어요. 그리고 별도의 약정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수령한 이자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내역을 줬어요. 그리고 단기에 변동사항이 없었다 하면서 이자율 좋죠. 그리고 가증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가지금 등의 인정인자 조정명세서 클릭하시고 먼저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이윤석 씨, 그리고 상단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한번 해보십시오. 회계전표 불러오기, 예, 3개가 있었네요. 정기열 1억, 그리고 5천만 원, 2천만 원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차입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입금 클릭하시고 거래처명 국민은행 확인하시면 3억 원을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5%죠. 두 번째, 신한은행 확인하시면 2억 원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이자율은 6%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가증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선택 2번 가증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을지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측에 보세요. 5.4%로 해갖고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됐어요. 그리고 갑지에 가갖고 회사 계상액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무 조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정 등록 클릭하시고 대표이사 가지금 인정이자 금액 입력하시고 이것은 상여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을 마무리됐어요. 네 번째,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하는 문제죠. 이것은 결국 세무조정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 이것은 송금부산이 상여가 되는 거죠. 이자 수익, 그리고 회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였다. 세법은 아니죠. 따라서 미수 수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 발생이죠. 수수료 비용 보시면 유상 증사 시 발생한 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이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이 하면서 자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자료를 줬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하고 재평가 잉여금, 이것은 이중 세무조정사항이죠. 따라서 취득가액 1억 2천하고 기말 공정가액이 1억 3천, 결국 평가이익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중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면서 기타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재평가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송금 산입 유보하시고,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기타로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클릭하시고 하단에다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업 업무 추진비, 대표이사 합적 상분 500만 원이죠. 그리고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수이자가 있었죠. 입금 불산이에 금액은 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 발생. 세 번째는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이고 금액은 380만 원 타가 되겠습니다. 즉 유상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등은 비용이 아니죠. 따라서 송금 불산입하면서 자본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먼저 송금 산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000만 원의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기타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7번. 재평가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송금 산입하는 거죠. 유보 발생.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 자본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기타. 이렇게 하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도 작성했습니다. 상단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서 가표하고 을표를 작성하는 문제죠. 그러면서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서서 을표를 줬어요. 여기서 기말 잔액이 당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죠. 여기에서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즉 가산 조정, 당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것은 단기에 발생한 거죠. 따라서 증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유보, 그러니까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감 조정 보시면 정기 성급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유보 추인이 되는 거죠. 유보 추인이기 때문에 정기 성급 비용, 과속 계상액 중 단기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송금 추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란에다가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 배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감소란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추인이죠. 따라서 감소란에다가 35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말, 그러니까 단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내역을 줬어요. 이것은 직접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16기 정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는 기초가 되는 거고 단기는 기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법인세 비용보다 250만 원하고 지방소득세
40만 원이 더 많이 산출되었다. 그래서 정기부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죠. 즉 총부담세액이 법인세 비용보다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세 250만 원 증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결손금과 한기 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2월 결손금에 대해서도 작성하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작성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조정 2의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게 다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필요 없죠. 전체 다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기말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금액을 기초 잔액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목은 상급비용, 기초 잔액 입력하시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450만 원 있었죠? 감가 삼각비 한도 초과 700만 원 있었어요. 거기에 가산조정의 단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그것은 증가란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300만 원 가산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750만 원이 자동 계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감 조정의 정기 선급비용 유보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송금 산입 여기다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120만 원. 그리고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 유보 추인이죠. 450만 원. 기말 잔액 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죠. 그리고 삼각비인의 송금 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추인이죠. 350만 원 입력하시면 기말 유보 잔액이 6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서 카표를 가셔갖고 기초 잔액부터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의 기초 잔액은 2억 원, 자본 잉여금은 없죠. 그리고 자본 조정에는 3만 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1,200만 원, 이익 잉여금에는 2,500만 원, 자본 계 보시면 2억 2,7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말 잔액을 맞추셔야 됩니다. 2억 5천 됐으니까 증가란에 5천 하면 기말 잔액 자본금이 2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500만 원이 있죠. 500만 원, 500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에 감소란에도 입력해도 맞겠고 증가란에다 1,000만 원 입력한 것도 맞게 했어요. 이것은 애매모호하죠. 근데 저는 감소란에다 입력할게요. 따라서 기말잔액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4,200 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익잉여금은 7,500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 금액이 반영됐어요. 그리고 법인세가 있다고 그랬죠. 법인세 250만 원 입력하시고 지방소득세는 45만 원. 그러면 여기에 세무상 자본이 계산된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상단에 저장하시면 법인조정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실물을 다 입력하고 이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재고 자산의 적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장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으로 손상됐어요. 이럴 때는 가격이 하락되죠. 따라서 적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 또는 완전히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매 가격이 상승한 경우 이것은 저가법을 적용해서 안 됩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완성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감소되죠. 따라서 저가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2번 문제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배당금은
당해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죠.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배당액은 내년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요게 맞는 표현이네요. 두 번째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자본조정 항목은 기타 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제외한 자본조정 항목은 기타 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세 번째, 자본잉여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이죠. 금액이 큽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식 병합, 두 주가 한 주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수가 감소되죠. 그리고 액면금액은 5천원짜리 두 주가 한 주가 되면 액면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액면금액은 증가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산과 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산의 정의죠. 그리고 어떠한 거래로 지출이 발생했답니다.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낮대요. 이때는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의 경우 취득 원가에 기초하여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초하여 측정된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추정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이 의무된다 이겁니다. 결국 금액의 추정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 항목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주석으로 공시 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중요하다면 주석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추정이 불가하는데 어떻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 중요하다면 주석 공시사항이라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죠. 중대한 오류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한 오류는 소급법, 그렇죠?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자산 부채 계정을 수정한다. 즉 정기재무제표를 뜯어 고칩니다. 소급법은. 세 번째 보시면 당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를 당기손익 계산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여기 잘못됐죠? 중대한 오류일 경우는 반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급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의 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됐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에 불구하고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명인이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외화 자산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부채를 상환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차손익을 외환 차손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의 외화 환산손익, 즉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도 기타 포괄손익이죠. 따라서 외화 환산손익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이 아니죠. 마감 환율, 즉 결산일 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 3번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보고기간 말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즉 역사적 환율, 즉 역사적 원가로 표시한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편이죠. 여섯 번째 보시면 선의선출법에 대한 종합원가 계산이네요.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기초 제공품 줬고 기말 제공품, 단기 착수분, 그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게 완성품을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완성품은 기초하고 단기 착수분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차감하면 완성품이 2만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의선출법이기 때문에 단기 투입 완성품, 즉 완성품 2만 1000개에서 기초 제공품을 차감하면 16,000개가 단기 투입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수 있죠.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5,000개죠. 근데 정개 70%가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단계는 30%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입 완성분은 100%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4,000개에 대해서 완성도가 50% 이렇게 구하면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19,500개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단위당 원가 구하면 195만 원이 단기 가공 원가 발생액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보시면 원가의 분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죠.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변동원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맞는 편이네요. 근데 준고정원가, 계단원가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조업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가가 일정액만큼 증가합니다. 근데 감소하는 원가 아니죠? 이거 잘못됐고 2번. 3번도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는 일정해요. 근데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겁니다. 잘못됐고. 그리고 준변동원가는 혼합원가라고 하죠. 따라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하고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계단식 원가를 말한다. 이게 잘못됐죠. 혼합원가라고 하면 4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 두 개의 보조 부분이 있고 두 개의 제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배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산세무 1급에서 직접 배분법이 나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조립부에 배부될 동력부 원가는 얼마인가? 동력부 원가가 15만 원이죠. 이것을 배부하는 겁니다. 결국 동력부에서 수선부로 용역 제공한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동력부에서 조립부하고 절단부로 이렇게 보냈죠. 요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립부 배부의 동력 원가가 15만 원이죠. 여기서 전체 2000kWh에서 조립부에 간 게 1200kWh죠. 그러면 9만 원이 계산된다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한 예상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한 실제 성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과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표준 원가의 정의나 마찬가지죠. 근데 원가의 흐름의 가정은 필요가 없어요. 즉 완성품 곱하기 표준 원가로 계산해 갖고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가 신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의 흐름의 가정만 필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리고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 시 확인할 수가 있죠. 조업도 차이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에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원가로 추정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매몰원가하고 기회원가를 구하는 문제네요. 5년 전 도입한 생산선비의 취득가액 2억 원. 요게 매몰원가죠.
과거에 발생한 원가가 애물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처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 가지 방안이 있네요. 여기에 기대 현금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어요. 이것을 차감하면 순현금 유입이 되는 거죠. 결국 설비까지 변경이 2억 5천, 요게 최저간이죠.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소프트웨어만 변경하고 그대로 사용이 있어요. 이 중에서 1억 5천, 즉 가장 큰 순현금 유입, 이것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 원가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인당 인행임금에 이게 2026년부터 인당으로 개정됐어요. 맞는 편이죠. 그리고 보상금인데 발명 진입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무 발명 보상금이죠. 7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이게 출산 지원금이죠. 금액 한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이게 잘못됐죠. 만약 사용자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식대죠. 식사, 기타, 음식물로 줬어요. 이것은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상태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이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맞는 편입니다. 12번째,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건설 자금 중 일반 채권이자는 취득원가 산입하고 단기 송금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송금 불산입하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 세액 상당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순서가 있죠. 가장 상단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가장 먼저 부인하게 됐어요. 맞는 편입니다. 근데 네 번째 보시면 일반 채금의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만약 일시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여기 잘못됐죠? 특정 채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자본적 지출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데 일반 채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및 환급,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폐업이죠. 맞는 편이고, 두 번째 보시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예정 확정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조기환급 신고서라고 체크만 하면 조기환급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맞는 편이죠. 그리고 초과 환급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됐죠. 결국 매입세액을 더 많다고 해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환급 받은 세액이 나타나죠. 근데 더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편이죠. 그리고 예정 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이 있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 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만 나는 거 우리가 신고서를 보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 연합세액 및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규 사업자는 중간 연합 의무가 없죠. 중간 연합은 상반기에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죠. 따라서 하반기에 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중간 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할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납부할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죠.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 납부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이렇게 분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15번째 부가세 특징, 소비형 부가세 맞죠? 다단계 거래세, 물세. 근데 직접세이니까 간접세입니다. 여러분은 전산액의 1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전세무 1급 120세는 합격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적어도 10회 이상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공을 들이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합격률이 낮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합격률이 높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시험에 불합격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